그리고 저는 그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통화 버튼을 눌렀고 전화를 8통쯤 걸었을 때 수화기 속에서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왜 자꾸 전화 드리는 건데? 당신 지금 어디야?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집에 안 들어와. 이제 12시 좀 넘었구만. 웬 난리야? 오늘 회식 있어서 좀 늦었어. 회식하면 한다고 말이라도 해주던가. 평소에는 잘만 말해놓고 오늘따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없고 나 알아서 적당히 마시다 갈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 끊는다. 뚝. 그렇게 통화는 맥없이 끊어졌습니다. 혹시나 내게 화가 난 걸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생각했지만 그에게 딱히 실수를 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일을 한 적이 없어 그의 행동이 더욱 납득이 가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날 동이 틀 때쯤 그는 우당탕 소리를 내며 요란스럽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밖에 해 뜬 거 안 보여? 아, 미안. 우리 마누라 기다렸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정말 왜 그래? 미안. 오늘따라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이 끊임없이 술술 들어가지 뭐야.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알 거 없어. 말해주기도 싫고. 그는 술에 잔뜩 취한 채 바닥에 앉아 실없이 웃다가 쓰러져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영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술이 깨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원래 남편으로 돌아오겠지 생각하면서 잠든 그를 침대에 눕혀놓고 해장국까지 끓여놓은 뒤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고 이맘때쯤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며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속은 좀 괜찮아? 머리 깨질 것 같아. 주방에 해장국 끓여놨으니까 먹어. 필요 없는데 알아서 챙겨 먹을게. 술이 깨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던 저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는 여전히 저에게 차가웠습니다. 영 찝찝한 마음으로 업무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갔는데 익숙한 신발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집에 와 계셨던 것이지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며느리 허락받고 와야 하나? 태도가 달라진 것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보면 예뻐 죽으려고 하시며 집에 들렸을 때에는 반찬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하시던 시어머니 또한 갑작스럽게 태도가 달라지셨지요. 도끼 눈을 뜨며 저를 쳐다보는 그 시선에 저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엔 매운 갈비찜 냄새가 가득했는데 남편은 제가 당황을 하든 말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비닐장갑으로 열심히 갈비찜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저는 갑자기 어쩐 일이신가 해서. 그냥 우리 아들은 잘 지내고 있나 싶어서 와봤다. 혹시나 밥 굶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너는 애가 아무리 직장을 다닌다 해도 그렇지 남편 밥을 제대로 챙겨주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아침에 국 끓여놓고 나갔는데? 사람이 국 하나 갖고 밥을 먹냐? 국이 있음 밥도 있어야 하고 반찬도 있어야지. 딸랑 해장국 하나만 끓여놓고 가면 어떡하냔 말이야.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원래 어머님은 남자도 자기 스스로 밥상을 차려 먹을 줄 알아야 한다며 아내가 차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말고 배가 고프면 알아서 챙겨 먹으라며 남편을 타박하셨었는데 무슨 연유에선지 어머님은 남편에게 고기를 발라주시며 저에게 밥을 차리고 나가지 않았다고 타박을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말대답을 할 수는 없었고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피식 하고 비웃으면서 있는 것들도 없어지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누군가 뒤에서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순간 뭘 들은 거지? 싶은 생각도 들었지요. 방금 뭐라고 했어? 뭐야, 들었어? 속으로 한 말일 줄 알았는데 내가 입 밖으로 내뱉었나 보네? 그냥 모른 척해. 뭐라고 했냐니까? 그냥 못 들은 걸로 치라고. 내 귀에 들렸는데 어떻게 못 들은 걸로 해? 그래. 잘 살다가 망하니까 기분이 어때? 그냥 평민으로 돌아간 기분. 진짜 궁금하다.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남편의 비아냥이 귓가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남편이 변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희 아빠의 회사가 망해버린 것. 그래서 저토록 갑작스럽게 태도가 변한 것이었죠. 당신 혹시
나랑 만날 때도 알고 있었어?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그럼 당연하지. 회사 내에서 조용하게 소문 돌았었지? 네가 누군지 내가 그것 때문에 너한테 접근한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너 거들떠도 안 봤어. 남편은 저와 사귀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 저에 대한 소문이 돌았었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은 저와 만나기 위해 그렇게 다정한 척 연기를 했던 것이었고 저희 집의 재산을 노려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게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생각해 태도를 바꾼 것이었지요.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아빠의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보다도 더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설아, 있잖아. 사는 건 다 이런 거야. 너처럼 순진하고 멍청하게 살면 이렇게 당하는 거라고. 그러게 진작 눈치 좀 채지 그랬어. 잘해주니까 진심인 줄 알고 헬렐레 해서 여태까지 속아 넘어간 건 너잖아. 누굴 탓해? 그와 시어머니는 밥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저를 향해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마치 전시회장에 걸려있는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된 것만 같은 수치심에 저는 가방을 던져놓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어요. 이제부터 저에게 어떠한 불행이 찾아올지, 얼마나 더 불행해질지 저는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서히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게 비웃음을 던지는 얼굴에다 차마 이혼 서류를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인지 몰랐지만 아마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망설여지기 마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은 중국으로 출국하셨고 출국 이후 그 어떤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있는 것인지조차 알 방법이 없었지요.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 신난한 탓에 회사 일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고 저는 매일같이 팀장님께 혼인하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휴직계를 내게 되었지요. 휴직계를 내고 오니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시어머니의 시중을 들라고 시켰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저에게 한 번도 심부름을 시킨 적이 없었고 남편 또한 이런저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 계시는 어머님의 식사를 차려드리고 와라,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와라, 어머님 약 좀 타다 드려라는 부탁들을 하기 시작했고 조금이라도 늦을라 치면 어머님은 바로 전화를 거신 뒤 거친 욕설을 내뱉으셨습니다. 온갖 욕설과 모욕을 저는 조용히 받아내고 있었지요.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설아, 아빠야. 툭!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 그렇게 그리웠던 이름. 아빠, 아빠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아빠의 목소리, 그리고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었고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내고 있었어? 응? 아빠는 잘 지내고 있었지. 우리 딸도 잘 지내고 있었어?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아빠 한국 돌아오면 안 돼?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설아, 아빠 성공했어. 한국 가면 다시 자리 잡을 거야. 이번 주 주말에 엄마랑 같이 입국할 거고 가면 그때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알겠지? 성공했다고? 어떻게? 아빠와 엄마는 아무것도 없이 중국으로 넘어간 뒤 친하게 지냈던 삼촌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촌이 하고 있는 무역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한국에서 왔고 사업하는 것에 있어 초보라고 생각하여 거래처에서 아빠를 많이 무시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도 한국에서 잔뼈 굵은 사업가였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특히나 유창한 언변 덕분에 중국인 사업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꽤 규모가 큰 거래처에서 아빠가 한국에 기업을 차리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싶고 자본은 본인이 지원을 해주겠다며 선뜻 나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빠는 많은 분들의 후원과 거래 약속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사업 자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의 생존력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꺾이지 않는 풀마냥 단단할 수 있을까? 나는 겨우 말 한마디에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빠를 닮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집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아침 일찍 공항으로 부모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픔을 털어내듯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가 품에 안겨 서름을 토해내었고 부모님도 저를 꼭 안아주시며 함께 우셨습니다. 누가 보면 이산가족 상봉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아빠의 회사가 부도가 나고 엄마 아빠가 중국으로 출국해 있는 동안 남편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부모님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희 집안이 돈이 있는 집안임을 알고 접근한 것이었고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빠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가 좋은 생각이라도 난 듯 박수를 짝 치셨습니다. 좋아. 어차피 우리는 한국에 들어왔고 이제 다시 자리를 잡을 거니 그놈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자. 아빠는 우리 딸이 당하고만 사는 거 보고만 있는 사람 아니다. 복수? 어떻게? 아빠, 대원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 매입했어. 어? 대원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 대한민국에서도 내로라 할 정도로 집값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매입했다니 새삼 아빠가 중국에서 성공해 귀국을 했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CCTV가 층마다 서너 대씩은 달려있고 담당 경비원과 경호원들이 지천에 깔려있다는 그곳. 그곳에 사는 아빠를 본다면 그는 이제 뭐라고 대답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예상대로 남편은 왜 밥을 차려주지 않고 나갔냐며 저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미안하다며 그에게 굽신거렸지요. 미안해,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어. 일? 일은 무슨 일? 너 휴직했다면서? 그게 엄마 아빠가 한국에 돌아오셨어. 뭐? 잠시만. 장인어른 장모님이 한국에 안 계셨었어? 전혀 몰랐다는 예상 밖이라는 표정. 그는 그 정도로 저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그저 저희 집안이 망했다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 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마중 나가느라 그랬어. 미안. 돈도 없는 분들이 외국에는 어떻게 나가 계셨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오셨어. 한국에서 사업 다시 하시려는 모양이야. 그러다 다시 쫄딱 말아먹으시면 어떡하려고?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아빠가 당신 보고 싶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면서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 그 말과 동시에 지도를 보여주니 그의 표정이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곳은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여길 오라고 하셨다고? 왜? 한국 오시기 전에 펜트를 매입하셨다나 봐. 그 비싼 데를? 대출이라도 쓰신 거야? 나도 모른다니까. 아무튼 오늘 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된 거 어머님도 모시고 가자. 간만에 가족들 다 모이고 좋잖아. 엄마까지? 응. 식사하는데 어머님만 빼고 갈 수는 없지. 잔뜩 불편한 기색을 한 그를 뒤로하고 시어머니까지 모신 뒤 택시를 타고 아빠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듣던 대로 정말 경비가 삼엄했고 건물이 으리으리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장소라 조금은 신기한 느낌이 들었지요. 입구를 지키는 경호원에게 펜트층으로 갈 것이라 말하니 직접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었습니다. 펜트층은 호실이 하나뿐이었는데 그 집이 바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호실이었지요.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이윽고 문이 열렸고 엄마는 환한 얼굴로 시어머니와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집에 그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마 머릿속에는 사업도 망한 인간들이 무슨 돈이 있어 이런 집을 샀대? 라는 마음 반. 그리고 망했다는 건 다 거짓말인가? 이제라도 다시 들러붙어야 하나? 라는 마음 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식사 시간. 따뜻한 밥과 국, 고기 반찬들은 모두 저희 가족 앞에, 그리고 쉬어빠진 김치 한 통과 누른밥은 모두 그와 시어머니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밥상을 멍하니 바라보다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 지금 저희 엄마랑 저 무시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사업도 망하셨다면서 이 집만 해도 100억은 넘을 텐데 보여주기식으로 하루 렌트라도 하셨나 보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른들 앞에서 왜 소리를 질러? 자네, 지금 자네와 자네 어머니가 받는 대우가 우리가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예, 아주 강하게 듭니다. 자네는 우리가 없는 동안 내 딸한테 어떻게 했나? 네? 우리가 없는 동안 내 딸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했느냐고 물었어. 대답 못하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야. 그와 시어머니는 순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를 푹 숙였고 아빠는 그런 그들을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람은 재력이 전부가 아닐세. 자네가 우리 서리와 결혼한 이유, 내 진작에 눈치는 채고 있었네만 자네만큼은 다른 사람일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자네도 결국 여태 서리를 거쳐갔던 많은 쓰레기들과 다름없는 사람이었더군. 그리고 사업 망한 사람은 이런 집에 살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렌트? 이런 집 렌트하는 것도 하루에 수천씩은 드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고 말지. 안 그런가?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땐 철이 없어서. 철이 없어 그랬다는 말, 그땐 어려서 그랬다는 말, 다 하나같이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일세. 설아, 강서방에게 줄 게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빠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이혼 서류를 그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와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고 저는 서류를 던진 뒤 여태까지 무거웠던 스트레스를 내질렀죠. 이걸 내가 언제 너한테 내밀게 될까 기다렸는데 그게 오늘이 될 줄 몰랐네. 자, 어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네? 인생 그렇게 그지같이 살지 마, 이 버러지 같은 자식아. 평생 네 엄마 잔심부름하고 네 밥상 차려줄 여자 만나서 잘 살아. 나는 앞으로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냅다 호출벨을 눌러 경비를 불렀습니다. 여기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이 있으니 끌어내달라고 말이죠. 잔뜩 당황하여 저에게 이러지 말라고 자기들이 잘못했다 비는 그와 시어머니를 못 본 척하고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벨이 울렸습니다. 4명의 경호원들이 왔고 그들은 그렇게 추하게 질질 끌려 나갔어요. 그 꼴을 저희 가족밖에 보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저와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며 계속해서 버티다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남이 된 순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앞만 보고 걸어갔답니다. 그와 함께 살고 있던 집은 어차피 제 명의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살 수 있었고 그의 짐은 제가 몽땅 싸서 현관문 앞에다가 내팽개쳐 버렸어요. 찾아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말과 함께요. 그렇게 국내에서 다시 아빠는 자리를 잡게 되었고 예전의 명성 그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복직을 하게 되어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바로 제가 내년에 재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사 내에서 절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혹시나 또 그놈 같은 성격이면 어쩌나 걱정을 좀 하기는 했지만 불우이웃을 꾸준히 도우면서 고아원에 봉사활동도 가고 기부가 취미인 그를 보면서 그런 걱정은 고이 접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쭉 꽃길만 걸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